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무11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열흘 붉은 꽃은 없다 라는 말로써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해짐이라는 의미죠. 한국 경제는 97년 말 IMF 이후 붉은 꽃을 무한대로 피우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질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전 분명히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란 의도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 당장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길 원했나요? 어쨌든 한국 경제는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은 과도하게 달려왔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면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목표치를 낮게 잡을 것이고 이제 조금만 좋은 실적을 달성해도 와 실적 대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성장률, 내수 침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우리만의 투자 방법을 정립해야겠죠. 정부 탓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나요? 블랙 채널에서 함께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동산 엄청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 9.13 대책을 맞이하고 잠깐 꺾였죠.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부동산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머리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부동산 보유자분들은 지금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 이제 팔고 나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고 부동산 매수 대기자분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사면 꼭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 안에서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는 필수입니다. 이 의견은 제 영상 초창기인 4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근거와 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기준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억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로 1년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만 받는 셈이죠. 누가 그러면 원화를 선호하나요? 자연스럽게 1억이라는 돈은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한국의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원화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겠죠. 대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로 1년에 300만 원을 냈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만 내는 셈이죠. 즉 기준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개인은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에 나서겠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겠고요. 또한 환율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이제 환율 개념은 빠삭할 거라 보고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유발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겠죠.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이제는 2,000원까지 올랐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는 해외로 물건을 수출을 할 때 2,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과거에 2달러를 상대 국가로부터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1달러만 받으면 되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출이 용이해지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화의 가치가 낮으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의 스마트머니는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원화의 가치가 낮으면 은행 이자도 낮고 원달러 환율도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한국 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달러 표기된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달러로 빌린 돈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1,000달러를 연이율 3%로 빌렸다고 칩시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면 연이자는 대략 1,000달러 곱하기 0.03 곱하기 1,000원이겠죠.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1달러에 2,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연이자는 2배로 늘어나겠죠. 원화 약세로 인하여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죠. 함부로 금리를 내렸다가 큰일 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머리를 겁나 굴리는 중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자금 유출과 이자 부담이 심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겠다고 거의 공표를 합니다. 이게 6월 초에 일어난 일이었죠. 한국과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죠. 화폐의 가치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준다면 한국도 미국에 발맞춰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죠. 금리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결국에 우리는 자금 유출의 걱정, 이자 부담의 걱정 모두 다 덜 수 있거든요. 물론 금리나 발표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는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바로 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7월 말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필두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겠죠. 한국은 이미 7월 18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유통이 막혀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이고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트럼프는 과연 어떤 식으로 금리를 내리게 만들까요? 이번 7월 12일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그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무역 부문 긴장으로 제조업과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식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0% 금리를 달성할 때까지 중국을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더욱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이 계속 맞으면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을 더더욱 줄일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하면서 극복해야겠죠. 그런데 때마침 미국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근거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부동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에 뜬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재정, 통화, 총동원, 경기 부양 내년 500조 초슈퍼 예산이라는 제목이네요. 통화를 동원한다는 의미는 금리를 내린다는 말이고 재정을 동원한다는 의미는 정부 예산을 푼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시중에 500조 이상의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19년 초에 발표된 예타 면제 관련된 뉴스 기억하시나요? 원래 철도나 도로를 새로 만들 때에는 BC를 미리 조사합니다. B는 benefit, 이익이라는 말이고 C는 cost, 비용이라는 것이죠. 공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를 따져가면서 실제 공사를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철도를 여기저기 다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인구가 많은 쪽으로 철도를 통과시켜야 베너핏이 늘어나서 예타를 통과하기 수월하겠죠. 그런데 19년 초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타 같은 거 안 할게. 그냥 빨리빨리 공사 진행해. 그래서 얼른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줘. 이런 의미죠. 두고 보시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무슨 지하철 연장, 지하철 노선 신설 이러면서 말 나오는 거 있죠. 최대한 빨리 착공할 거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정부 투자로 인한 GDP의 수치적 증가 효과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부동산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투자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로 신설, 지하철 연장 이런 것들은 상당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정치색을 띠면서 500조가 제대로 풀리겠냐 이러면서 딴지 거는 분이 계실 거라 봅니다. 설마 일자리 이런데 500조를 다 꼬라박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잘 풀리든 잘 못 풀리든 부동산 쪽으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아직도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수요 입주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시, 구, 유형에 따라 수요와 공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수요고 파란 막대기가 공급입니다. 서울은 늘 공급 부족인 게 보이시나요?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은 매수 대기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죠. 원래 모든 나라의 수도의 부동산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도쿄에서 고급 주택은 평당 2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도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지역의 수요 공급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수요 공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큰 부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서는 수요 공급 상황을 보고 지금 공급 과잉인지 부족인지 자체적으로 체크도 해줍니다. 이리 보면 제가 부동산 지인 홍보대사인 줄 알겠지만 이론도 받은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두 개를 많이 봅니다. 네이버 부동산 어플은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대한민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청량리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현장에 3일 동안 3만 명이 다녀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도 많이 몰렸다는 것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만큼 돈 많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제가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드렸나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호재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큰 악재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중국의 경기 침체죠.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영상에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관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말을 하자면 1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적당히 하고 합의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아예 보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네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수준이죠. 7월 말에 금리를 0.25% 내린 걸로 트럼프가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제로 금리를 달성할 때까지 중국을 계속 누를 거라 봅니다. 금리를 낮추면 겸사겸사 미국에게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 1985년에 맺은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일본의 엔화를 강제로 2배 절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완전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가서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Hey, she brother, 너네 위안화 2배로 절상시켜. 그리고 수출 좀 그만해. 이러면 말을 들을까요? 지금 GDP가 이미 미국의 70% 수준까지 따라온 경제 강국인데 말을 들을까요? 나 같으면 개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가 위안화 절상을 안 시키면 그냥 내가 달러를 약화시켜야지. 대신 너네 위안화 절상시키든지 가만히 있어. 너네도 우리 따라 위안화 약화시키면 더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무너뜨리고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하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되니 달러 약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나중에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릴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견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 골로 보내버리기보다는 조금 숨쉴 구멍은 남겨두지 않을까요? 아직 중국 회사로 납품하는 미국 회사도 많이 있고 어쨌든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출렁거릴 거라 봅니다. 내년 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지금 중국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 엄청 흔들릴 거라 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겠죠. 다들 나라 망한다고 이제 달러 사고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여러분은 중국발 경제 위기를 기다리면서 무주택자로 지내실 건가요? 이러다가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중국발 경제 위기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값이 그동안 5억 오른 후에 2억 빠지게 되는 셈인가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발 경제 위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집 한 채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요. 그럼 저는 지금 등기치러 가보겠습니다.